완벽한 말하기는 논리 플러스 감성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자신감을 앞세워 정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며 읍소하는 후보도 있다. 먼저 논리적으로 차별을 추구하는 후보의 경우이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국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국가 예산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파악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후보입니다. 약간의 비약도 있지만 논리적인 설명이다.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자신의 강점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바라는 후보자들에게 자신의 적임자임을 호소하는 방식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후보도 있다. 저는 이번에 4번째 도전입니다. 삼자사기 도전입니다. 3번 낙선하는 동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낙선하면 저는 절망의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도 출마하지 말라는 주위에 강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꼭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는 읍소형 연설이다.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의외로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항상 멋있고 잘나고 유능한 후보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냥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있고 동정심이 가는 후보도 있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 완벽한 말하기는 때처럼 논리 플러스 감성이다. 사람의 감성을 잘 자극하는 사람이 결국 뛰어난 선정가가 된다. 완벽한 말하기는 논리 플러스 감성.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2002년 4월 초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 경선을 치르던 노무현 후보가 한마디를 던졌다.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당인의 좌익 전력 시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발언이었다. 이 한마디로 그의 승기는 더욱 굳어졌고 정치권은 노풍의 회오리에 휩싸였다. 노풍연거라는 표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 말의 전후 맥락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하여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작해서 입을 맞춰 헐뜯는 거 방어하기도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하다 돌아가셨습니다. 해방되는 해 실명에서 앞을 못 봐 무슨 일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한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런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격 생깁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맥을 분석해보면 이 대목이야말로 전형적인 논리형 허수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했고 그래서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가장 논리적인 판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후보의 한마디를 접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대목을 감성 코드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한 이슈 파이팅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 후보의 절규에서 애틋한 사랑을 발견했고 그것이 결국 연민 또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후보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성 코드가 큰 호소력을 발휘한 연설이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야기의 논리적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이 호소하는 이야기를 선호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논리 못지않은 감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논리로서 사람을 설득하려는 의욕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치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계기를 살펴보면 고비마다 감성 코드가 자리잡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의 말대로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었던 50 청문회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시청자들은 증인을 논리적으로 몰아붙이는 매서운 추궁에도 박수를 보냈지만 재벌 총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노동자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초선 의원의 모습에 미혹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 4번째로 도전했던
2000년 총선의 낙선도 그래야 했습니다. 특히 낙선 후의 소외인 농부가 어찌 밭을 탓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준 감동은 노사모를 탄생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감성적 언어는 논리나 이성보다 강하다. 감성적 표현의 강점은 첫째, 대화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결국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보다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정중의 입장에서 듣는 재미가 있다. 때로는 뭉클한 감정도 선사한다. 민생이라는 말은 저에게 송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신년 연설의 한 대목이다. 감성적인 표현을 가볍게 활용한 사례이다. 공식 석상에 선 대통령으로서는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는 짧은 표현 하나에 그 얼마나 민생이라는 화두에 깊이 몰두해 왔는지 절절한 심경이 담겨있다. 이 말은 대통령이 민생을 방기하고 있다는 야당의 상투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이기도 했다. 사적인 대화나 인터뷰를 찾아보면 공식 석상에서와 달리 그의 감성적 언어가 많이 등장한다. 특히 2004년 3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전후에는 감성적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반영이다. 정말 무슨 운명이 이렇게 험하죠? 몇 걸음 가다가 아파지고 또 일어나서 몇 걸음 가는가 싶으면 다시 엎어지고 부산 초량 등이 내 정치의 출발점이죠. 초량시장을 누비며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갈치 아줌마 정말 그렇게 애써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되었군요. 부끄러울 따름이군요. 둘째, 감성적 표현은 말하기 시작과 끝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본론을 잘 풀어 나왔지만 마무리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때면 본론의 기조에서 벗어나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만 감성적 표현 또는 감성에 호소하는 언어는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야기의 전반을 감성 기조로 일관하는 것은 주도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을 무렵 KBS로 방송된 도올 김용 선생과의 인터뷰 가운데 일부이다. 그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감성적으로 솔직하게 토로했다. 지금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위기지요. 국민들은 불순물을 전혀 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바라고 그렇게 참여하고 해줬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면 도시를 지날 때도 있고 또 큰 농토를 지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오염물질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정하고 섞여 들어오고 정치인의 역정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로서는 순수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변명으로 말씀드리면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정치를 중단할 거냐 계속할 거냐를 선택을 고민했던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조금 더 가보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가 되고 나서 저지가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이 저지여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든 큰 합성버스의 운전대에 타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리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덜렁덜렁 내가 차 세워놓고 내가 내리겠다 할 수 없는 것이 제 처지입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판단하고 존중해서 처신하겠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힘겨운 상황을 약간의 감성적 톤으로 전달하고 있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 이 정도 수준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수준이 넘어서는 감성은 과잉의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 특히 리더를 지향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감성의 충만이 자칫 나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취임 첫해인 2003년 청와대 참모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례 라디오 연설을 건의했다. 이 구상은 외부에도 알려져 공론화되기도 했다. 고심을 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뿐만이 아니었다. 임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라디오 연설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급연 장담이 그 모델이다. 대통령은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1930년대 미국에서 라디오가 유일한 소통수단이었고 따라서 라디오를 통해 듣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정감을 느끼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때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만큼 라디오 연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감성적 연어의 긍정적 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즉 감성적 접근이 적지 않은 호소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언어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했다. 감성적 장면의 연출도 그다지 내키하지 않았다. 자기적인 장면을 극도로 싫어하는 품성 탓이었다. TV를 시청하던 중에도 일부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모습을 접하면 커다란 실망감을 표하곤 했다. 감성에 호소하는 의도적 연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어쩌면 이 특별한 고집이 재임 중 낮은 수치를 맴돌던 지지도를 끝내 반전시키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의 노하우 15번째. 왜 감성적 언어는 힘이 있는가? 1. 대화의 내용이 풍부해진다. 감성적 표현의 강점은 무엇보다 대화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결국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호소보다 더욱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청중의 입장에서도 듣는 재미가 있다. 때로는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2번째, 말하기의 시작과 끝에서 절묘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잘 풀어나왔지만 마무리가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럴 때면 본론의 기주에서 벗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만 감성적 표현 또는 감성에 호소하는 언어는 최선으로 절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리더를 지향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감정에 충만히 젖힌 나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말하기 15번째 에피소드 왜 감성적인 언어는 힘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